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 시기를 오는 22일까지로 폭넓게 예측하면서 유행 규모도 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하루 확진자 32만 명 이상 발생하고 다음 주 수요일을 전후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PCR 검사가 하루 110만 건을 넘으면서 검사량이 한계치를 초월했습니다. 이제는 의료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바로 확진으로 인정하는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해당하는 만 5세에서 11세의 백신 접종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아 백신 접종은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이뤄지며 8주 간격으로 1차와 2차를 접종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대부분 해제해서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공공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백신 패스도 의료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을 빼고는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1년에 5만 8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1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16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2만 명 이상 발생하고 23일을 전후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진들이 지난 9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오늘 16일 하루 평균 32만 명 이상이 확진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는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됐고 유행 규모도 하루 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유행은 23일 전후 감소세로 전환되지만 위중증 환자는 23일 1,800명 이상으로 증가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1,650에서 2,121명까지 늘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외 연구진들이 주기적으로 유행 상황을 모형에 반영하는 만큼 예측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측치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4일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PCR 추가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받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조치를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평가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CR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확진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야 하고 자가 진단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양성 결과에 대해 의료진이 최종 확진으로 판단하면 PCR 검사 확진자와 동일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60대 이상은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검출률이 26.3%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지난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비중은 99.9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지난주 26.3%로 전주 22.9%와 비교해 3.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중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45.7%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한 달간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4.9%에서 10.3%, 22.9%를 거쳐 26.3%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2주 연속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주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은 단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이번 환자와 중환자, 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하고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환자 발생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8세 이하 확진자의 수와 비율도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20일 끝나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 두기 조정 여부 검토에 들어갑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회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선 말하기에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달 초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됩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고 접종은 오는 31일 시작됩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부터 생일이 지난 2017년생까지 약 307만 명이 대상입니다. 5세에서 11세 접종은 유효 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의 3분의 1 수준인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됩니다.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8주이지만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1차 접종 뒤 3주부터는 접종할 수 있습니다. 14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4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보건소의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되는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6,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교육부는 현행과 같이 새학기 적응 주간의 등교 방식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정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에 사망 장애 일시 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망 일시 보상금은 약 4억 6천만 원이고 장애 일시 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 보상금의 100% 또는 55%입니다. 앞서 치료비나 사망 일시 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 세계 국가 지역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전 국가 지역 대상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3일까지 1개월 동안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고 여행 자제인 여행 경보 2단계 이상과 철수 권고인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 55억여 원을 투입해 전국 민간 공연장에 방역안전지킴이 440명의 배치를 지원합니다. 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공연장의 방역패스 출입과 띄어앉기 해제로 인한 관객 불안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관람객과 방역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지킴이 1인당 월 180만 원씩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공연장별로 최대 3인까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현지 시간 1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식당과 문화, 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코로나19 백신 패스도 의료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을 빼고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인구 1,700만 명인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이른바 일선 도시로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대 도시가 봉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전시 방역당국은 현지 시간 13일
감염병 확산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전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 핵산 PCR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기업과 기관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물, 전기, 연료, 가스, 통신, 식량 등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당분간 생산 활동을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시 전체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며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을 고수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순춘란 중국 부총리는 국무원 방역 공동회의에서 도시 봉쇄와 전주민 핵산 검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체적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춘란 부총리는 또 방역의 강도를 늦추지 말고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 국지적 집단 감염을 조속히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만여) 헥타르의 산림을 불태운 경북 울진 산불이 열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330여 명의 이재민은 농사 걱정에 하루라도 빨리 마을로 돌아가길 바라는데요. 조립주택이라도 빨리 들어서면 좋겠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꺼졌다는 소식에 마을을 찾았지만 참혹한 현장을 보니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차피 빨리 막 없어져 버리면 덜 보기 싫은데 지금 현재 이래 있으니까 언제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빨리 막 걷어내 가고. 임시주택이라도 지어지면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돌아오고 싶지만 임시주택도 조립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마을 논밭에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지낼 임시주택을 세울 곳입니다. 울진군 북면 소곡 1리는 화마에 타거나 무너진 집이 30곳이 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이곳은 아직 임시주택이 설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주택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가 진입하기에 턱없이 좁은 마을길이 문제입니다. 차에다 싣고 오기 들어가기가 소로가 돼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로 9m 싣고 차가 서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요. 농기구도 종자도 모두 불에 타 올해 농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하지만 내 집과 땅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심정에 애가 탑니다. 일단 농사철이 되어서 농민들이 빨리 집 가까이에서 농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임시주택을 우선 배정할 예정인데 고대하는 임시주택은 빨라야 열흘 뒤에나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에 큰 불이 잡히면서 피해 조사와 이재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울진군에 현장 지원단을 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과 산불 피해 조사, 이재민의 일상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복구가 어렵다고 보고 주택도시기금과 빈집 정비사업 등 지원 수단을 찾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해군 조종병과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특정 단체 소속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서 또 다른 차별이자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군 항공기를 조종하겠다는 꿈을 안고 해군 사관 후보생 조종병과에 지원했습니다. 서류와 필기시험에 합격하면서 신체검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정작 날아온 건 신체검사 불합격 통보였습니다. A씨가 라식 수술을 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신체검사 기준에서 불합격 대상인 걸 알려주니까 사실 시간도 낭비되고 또 공부한 시간도 낭비되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수술한 직후에 이제 군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눈을 많이 사용했지만은 그래도 뭐 이상은 없는 상태였고. 해군이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술을 받은 경우 조종병과에 지원할 수 없게 제한했기 때문인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지난달부터 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해 시력 교정술을 받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새로운 조건이 생겼습니다. 대한안과의사회 라식위원회 소속 병의원에서만 수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A씨가 수술받은 병원은 라식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이번엔 아예 지원조차 불가능합니다.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응시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한이 걸리니까 사실 제 주변에도 이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아예 시험을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아쉬움이 큽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교수나 대학병원 의사들도 가입한 안과학회와 달리 소규모 안과 개원의들이 주로 가입해 있습니다. 산하 조직인 라식위원회엔 전국 138개 병원이 회원으로 있는데 인원이나 장비 등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까다롭지 않은 데다 단체가 대표성이 없어 회원 자격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죠. 라식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과 학회도 아니고요. 안과 의사회잖아요.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한 개원이 그냥 협회거든요. 게다가 강원도의 경우 라식위원회 가입 신청을 한 안과가 한 곳도 없어 강원도 응시자는 다른 지역까지 가서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채용 조건이 지원자들에겐 또 다른 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누구의 수술 받느냐가 아니라 지금 결과를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그리고 특정 병원에 수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평등권도 위배했다고 보입니다. 해군 측은 수술 안전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해군 측에 어떤 전문가로 구성이 됐는지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처럼 해군이 특정 단체에 소속된 안과에서 시력 교정술을 받은 사람에게만 조종사 지원 자격을 주는 건 차별이라는 YTN 보도와 관련해 관련 지침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은 라식이나 라섹 등 굴절 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조종평가 지원에 관한 현재 지침을 명확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직접 흡연으로 사망한 30세 이상 국민은 모두 5만 8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159명이었고 의료비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은 12조 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대학교 조성일 교수 연구팀과 함께 폐암, 허혈성 심장질환 등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병 41개를 선정하고 발생 가능한 사망자 수와 직간접적으로 드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표준화하는 연구를 진행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인 기여 사망률은 남성이 32.3%로 여성 5.3%보다 6배나 높았습니다. 사회 경제적 비용은 직접 비용 4조 6,192억 원, 간접 비용 7조 5,721억 원을 합해 모두 12조 1,91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육식을 먹지 않고 우유와 달걀, 채소, 과일만을 먹는 비육식 채식 생활자가 국내에는 0.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2월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인 418명이 채식주의자였고 이 가운데 13명이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채식주의자 중 평소에는 완전히 채식으로 식사하되 때에 따라 육류를 섭취하는 준채식주의자가 80%를 차지했고 생선과 닭고기 등을 먹는 경우는 13%에 달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 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가 복잡한 절차 없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는 생활 폐기물로 취급돼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후 소각 매립 처리됐습니다.
국내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2년 9만 3,397톤에서 2019년 14만 9,038톤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 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됐지만 이곳 주민들은 러시아군을 향해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도 반전 시위가 열렸는데 베를린에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서 러시아군 차량 행렬 바로 옆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러시아군 점령 지역이지만 분노한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위 도중 총성이 울리지만 시위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러시아 군인들과 차량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일요일을 맞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특히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6만여 명이 모여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을 응원했습니다. Naja, es ist vor allem jetzt für die UkrainerInnen natürlich wahnsinnig wichtig zu sehen. Wir vergessen euch nicht, auch nicht, wenn ihr auch nach 2 Wochen nicht. Und people do not stop even when you could think that this is completely helpless and senseless to fight. They still fight and they could win even in this situation. 시위대는 베를린 도심 알렉산더 광장에서 시작해 시내 한복판을 가로질러 러시아 대사관과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 전승 기념탑까지 행진했습니다. 바르샤바와 런던, 로마, 밀라노 등 다른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반전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 36개 도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에서는 700명 가까이 연행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가 100여 년 만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오는 16일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해 1억 1,700만 달러, 약 1,445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또 30일간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가 설령 지급하더라도 달러화가 아닌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채무 불이행과 다를 바 없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오는 1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가운데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05개사를 상대로 올해 국내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리슈어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7.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 조사 당시 3%와 비교하면 9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또 앞으로 정부 지원과 국내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경우 리슈어링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29.2%나 됐습니다. 전경련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갈등 장기화 등이 리슈어링 고려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짧은 수명 탓에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먼저 떠나갈 때는 이별의 고통이 정말 크죠. 그런데 수명이 워낙 길어서 웬만해서는 헤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거북인데요. 느릿느릿하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온순한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육지 거북이.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만나보실까요? 우뚝 솟은 등딱지부터 짧은 다리가 매력적인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색 반려동물 육지거북인데요. 종류별로 키우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보는 재미도 있고. 알면 알수록 신비한 육지거북의 세계. 육지거북 키우기의 모든 것들.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부천시.
주인공을 찾던 그때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 뭔가를 일제히 바라보는데요. 동물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빠른데? 진짜다. 그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거북이였는데요. 남다른 포스를 풍기는 이 친구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패션에서 나왔는데 이 친구 거북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육지거북이에요. 친구는 알이고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고 지금은 현재 9살이거든요. 듬직한 외모가 매력적인 아리인데요. 지금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햇빛이 좋아가지고 일광욕 시키고 있어요.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온몸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아리. 한두 번 해본 느낌이 아닌데요. 아리야, 너무 오래 있으면 감기 걸리니까 들어가자. 짧은 일광욕을 마치고 아리를 사육장으로 들여보내는 보호자. 그런데 또 다른 사육장에서 여러 마리의 거북이들이 눈에 띕니다. 알고 보니 거북이 대가족이 살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여기 한 마리만 키우시는 게 아니네요. 총 8마리를 키우고 있고 4가지 종류를 키우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한 반려동물인 육지거북. 그렇다면 육지거북은 정확히 어떤 동물인 걸까요? 거북이는 기본적으로 변온동물인 파충류에 속하는 녀석들이고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육지에서 땅 위에서 서식하는 육지거북과 물에 서식하는 수생거북, 그리고 바다에서 서식하는 바다거북,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육지거북으로 예를 들었을 때 11cm 정도 되는 앵무부리 육지거북이가 있고요. 그리고 갈라파고스 육지거북이라고 해서 최대 1.8m에서 몸무게는 500kg까지 되는 육중한 체구를 가진 거북이까지 다양한 크기의 거북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다양한 육지 거북이들이 함께 동거 중이라는데요. 여기 있는 두 친구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고요. 그래서 이름은 알이랑 랑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는 동해르만 육지거북인데 이름은 제제예요. 위에는 지금 소형종이랑 좀 어린 아이들 5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까망이고요. 이 친구는 순금이, 대박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팬케이크 육지거북이고요. 이 친구 이름은 찰떡이, 이 친구 이름은 호떡이에요. 서식지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육지 거북과 바다 거북. 그렇다면 육지 거북과 바다 거북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서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 모양 자체가 노처럼 생겨서 수영에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육지거북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두툼하게 생긴 원통 형태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등딱지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바다거북이라든가 육지거북 둘 다 딱딱한 등딱지를 가지고 있지만 바다거북의 경우는 수영을 할 때 물의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생김새가 유선형으로 생겨 있다면요. 육지거북 같은 경우는 땅 위에서 포식자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높게 크게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꼈을 때 그 안으로 쏙 숨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8마리의 거북이들과 가족의 연을 맺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동물을 키우고 싶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서 좀 손길이 많이 안 가는 동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파충류 샵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리를 처음 발견하게 됐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부터 매력에 너무 빠져가지고 1마리, 2마리 키우다 보니까 지금 8마리까지 키우게 된 것 같아요. 보호자의 마음속 안식처가 되어준 육지 거북이들. 어느덧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늘 최상의 환경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보호자.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아무래도 따뜻한 데서 사는 아이들이어서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습도도 되게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온도는 항상 이제 30도에서 32도를 맞춰 줘야 돼요. 그렇다면 육지 거북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을까요? 육지거북의 경우는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공간과 시원한 공간을 제공해서 거북이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지역은 35도에서 36도 정도, 시원한 지역은 26도에서 28도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북이들마다 알맞은 습도를 40%에서 60% 혹은 그 이상에 적합하도록 해주고 환기도 잘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얼마나 잘 조절을 해주냐에 따라서 거북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의 식사 준비로 분주한 보호자. 싱싱한 과일부터 파릇파릇한 채소까지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눈에 띄는데요. 채식 아이들이 있어서 채식을 매일 주고 있어요. 오늘은 간식 겸해서 딸기랑 같이 주려고요. 깨끗이 물에 여러 번 씻어낸 과일과 채소. 그런데 물기를 일일이 닦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어린아이들은 물기가 있는 거를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설사를 좀 할 수 있어가지고 물기를 매일 닦아서 주고 있어요. 보호자의 정성이 가득 담긴 먹이를 사이좋게 나눠 먹도록 담아주는 보호자. 그런데 그때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아, 여기 거북이들한테 필요한 용품이 다 있어요. 이거는 건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단백질이랑 햇빛에 필요한 비타민, 영양제, 유산균제, 그리고 구충제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주고 있고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씩 주고 있습니다. 거북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상당하겠네요. 네,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좀 손이 많이 가요. 보호자의 정성을 아는지 참 맛있게도 먹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절로 배가 부르다는 보호자. 직접 키워보시면은 진짜 아시겠지만 얘네가 말이 없고 애교 같은 게 없기는 하여도 정말 진짜 귀엽고 이쁘거든요. 그렇다면 육지 거북들을 위한 적절한 먹이 급여 방법은 무엇일까요? 육지거북은 야생에서 자신의 은신처 근처에서 주변을 탐색하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키울 때는 한 번에 많은 먹이를 급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2번에서 3번 정도 신선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자주 급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북이에게 과일을 급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귤이라든가 오렌지 같은 감금류는 좀 피하셔야 되고요. 블루베리와 같은 야생 과일은 급여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소량씩만 제철 과일로 급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얘들아, 산책 가자. 한가한 틈을 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산책 시간을 마련한 보호자. 그런데 왜 산책을 실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서 실내에서 지금 손님이 없을 때 이렇게 풀어놓고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이면 실내 산책을 즐겨야 한다는 육지 거북이들. 하지만 산책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장애물에 부딪히고 만다는데요. 얘들아, 거긴 들어가면 안 돼. 때문에 아이들을 산책시키다 보면 보호자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답니다. 아무래도 산책하다가 스스로 이제 어디 걸려서 뒤집어지거나 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관찰을 해줘야 돼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가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산책을 즐기는 동안 보호자는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죠? 지금 아이들 온역 준비하고 있어요. 온역이요? 네네네. 바로 새끼 거북이들을 위해 준비한 온육 시간인데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빼놓지 않고 시켜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물을 찾아서 먹기가 힘들어서 온육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물도 마실 수 있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가지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뜻한 목욕을 마친 아이들. 그동안의 피로도 말끔히 풀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육지 거북에게 온욕이 중요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지 거북에게 온역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하얀색 질소 노폐물 덩어리인 요산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요산의 경우 만약에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면 요석이라는 돌덩어리로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육지 거북 같은 경우는 수영을 잘하지를 못해서 온역을 할 때 수위가 너무 높으면 익사할 수 있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 등껍질의 높이에 한 절반 정도 높이에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육지 거북 입양을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보호자. 거북이를 만약에 꼭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친구들이 수명도 진짜 길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제 접해볼까 이렇게 키우시는 것보다는 각 종류마다 이제 원하는 온도랑 습도가 다 틀리고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오래오래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색 반려동물, 육지거북의 신비한 매력을 알아본 시간. 하지만 육지거북은 수명이 긴 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사실 모두 잊지 마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 참혹한 실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중계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군사 대결 못지않게 펼쳐지고 있는 사이버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전쟁 개시 전까지 보면 한 달 정도 벌써 됐는데요. 자, 저희도 꾸준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반전과 IT 기술을 주제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쟁에서 IT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보통 이 전쟁과 IT 기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T가 군사 기술을 바탕으로 태어난 거다라는 이야기요. 예. 원래 휴대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원거리 무전기로 만들어졌었고요. 최초의 컴퓨터 같은 경우도 군사용 계산을 위해 태어난 고성능 전자 계산기였습니다. 또 인터넷 역시 이 핵전쟁이 일어나도 끊어지지 않는 네트워크로 발명됐고요. 다만 시작은 이랬는데 이제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로 이제 바뀌어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일까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SN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던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보통 보면 이 전쟁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또 이 전쟁을 감시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마트폰으로 셀프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이 아직도 수도 키예우에 있다는 거 이제 널리 알린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런 우크라이나의 공식 성명이 아예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트위터에 올라간 메시지는 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각각의 나라의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 채널들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또 이 SNS가 전쟁을 둘러싼 외교전에 완전 전장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 전쟁을 감시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졌다는 걸 체감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또 다른 특징은 이 생방송 형태로 전쟁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블로거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놀란 영상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예. 이처럼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본 것을 직접 찍어서 이 틱톡 같은 SNS에 올리고 그걸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전쟁을 감시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틱톡 전쟁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언론도 그 종군 기자도 아닌 시민들이 SNS로 직접 전쟁 소식을 전하는 시대가 된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전쟁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 크게 받은 그런 계기가 됐죠. 아, 그렇죠. 그동안 이 패션이나 음식, 뭐 일상 등을 찍어서 올리던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 SNS에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네. SNS는 전쟁 현장의 생산 모습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틱톡에서 이 우크라이나 태그가 달린 영상들 같은 경우는 현재 폭발적인 벌써 260억 회가 넘어가거든요. 이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SNS를 활용한 심리전과 정보 조작에 굉장히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선 그런 전쟁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겁니다. 네. 오히려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예.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에 떠밀려 많은 기업이 실제로 이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런데 보통 전시 상황에서는 통신망을 먼저 무력화시키지 않나요? 우크라이나는 그렇죠. 지금 잘 버티고 있네요. 실제로 지난 2008년과 2014년 이 러시아가 개입했던 남오세티아 전쟁이랑 크림반도 강제합병에서는 러시아 사이버 부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먼저 마비가 됐었습니다. 이 부대 같은 경우는 2015년과 2016년에 우크라이나 변전소를 공격해서 이 대규모 정전을 발생시켰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인터넷이 마비되긴 했지만 완전히 쓰지 못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좀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이유가 좀 크고요. 또 인터넷 제공업체가 4,900개 정도 됩니다. 아, 네. 우리나라가 한 20개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이걸 나쁘게 말하면 중복 투자라거나 아니면 파편화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전쟁에선 이런 특징이 오히려 이제 몇몇 인터넷망이 공격을 받아도 다른 쪽으로 연결을 돌려서 쭉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에 거꾸로 러시아의 인터넷이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 러시아가 인터넷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완전히 끊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글로벌 망 사업자들이 나섰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도메인을 관리하는 아이칸에 이 러시아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절됐어요. 왜냐하면 아이칸은 일종의 국제기구여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대신 세계 각국의 인터넷을 연결하는 망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대륙간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러시아 고객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이 밖에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에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라클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AMD, 인텔,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술 기업들이 러시아 내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중단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이제는 소셜미디어까지 지금 차단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여론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러시아 쪽 이용자를 접근하거나 러시아 미디어의 활동을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 당국에서 허위 정보를 배포한다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접속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렸고요. 이런 러시아의 언론 통제에 맞서서 이 광고를 이용해서 해외 소식을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토르 같은 정보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좀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숙박 공유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숙소에 우리가 예약을 하면 그 숙소에 묵지 않아도 숙소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후원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게임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뭐 디스 오브 마인 같은 반전 게임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게임들은 뭐 일주일 게임 판매 금액 전부를 우크라이나의 정식자에 기부하기도 했고요. 또 닌텐도나 EA 같은 대형 게임 업체에서 러시아의 게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피파 시리즈 같은 축구 게임에서 아예 러시아 팀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양측의 해커들이 사이버 전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술 강국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구글이나 MS 같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사무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많은 해커 조직기에 좀 본 근거지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 부총리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이용해서 IT 부대를 모집을 했거든요. 한 2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어나니머스 같은 핵티비스트 그룹도 우크라이나를 이제 돕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사이버 전쟁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문제는 러시아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수많은 랜섬웨어나 해커들 본거지가 바로 러시아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러시아 지지를 표명한 해커 그룹도 많이 있습니다. 또 행동도 조금 악랄한 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전에 폭스 블레이드라고 불리는 악성 코드를 발견했는데 예.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이걸 실수로 실행할 경우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파괴해버립니다. 이런 악성 코드들이 지금 전 세계로 좀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좀 굉장히 강력한 주의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요. 또 우리 역시 이런 해킹에 절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당장 보안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사국뿐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 사이버 통신망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군사 전쟁도 사이버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변으로 자궁 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경희대 의대 김도경 교수팀은 새로 개발한 형광 분자 프로브를 이용해 소변 내 시스테인을 선택적으로 검출해 자궁 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소변의 전처리 과정 없이도 소량으로 자궁 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으며 1,700여 명의 임상 시료에서 자궁 경부암 진단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특허 출원한 상태이며 상용화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잡아당겨도 이미지 왜곡이 없는 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메타물질 설계 제조 기술을 활용해 잡아당겨도 가루와 세로 이미지가 25%까지 그대로 늘어나는 3인치급 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신축성 물질은 대부분 가로 방향으로 늘리면 세로 방향은 줄어드는데 연구팀은 특수한 메타물질을 설계해 이미지 왜곡 없이 신축성을 갖는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숯에서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탄을 생산하는 합성법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백종범 교수팀은 작은 금속 구슬이 들어간 용기에 숯과 수소, 촉매를 넣은 뒤 용기를 회전시켜 화학 반응을 촉진해 메탄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탄화수소 제조 공법은 600도 고온에서 80% 정도의 수율이었으나 이번에 개발한 합성법은 40도의 저온과 일반적인 대기압 조건에서 99.8%라는 높은 수율로 메탄가스를 합성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88억 8천만 달러로 역대 2월 수출 규모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를 보면 지난 2월 ICT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3.7% 늘어난 188억 8천만 달러, 수입액은 113억 9천만 달러로 74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ICT 산업은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와 주변 기기의 수출이 늘었고 휴대전화 수출은 다소 줄었습니다.
펜토초 레이저가 저한테 있어서는 제 인생에 뭔가 오고 나서 많은 길들을 새롭게 열어줬고 그 레이저가 장기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펜토초는 천조분의 1초 시간 단위인데요. 이 펜토초 동안 벌어지는 과학적 현상을 연구할 때 주로 쓰이는 것이 바로 펜토초 레이저입니다. YTN 사이언스 흡연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펜토초 레이저로 차세대 에너지를 연구 중인 김영진 기계공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